아, 간지러워 미치겠네. 정말 우리나라 음식이랑 병원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야? 너 그러지 말고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오랜 시간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인 체코 여학생이 한국을 다녀와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 무슨 특별한 치료약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여성 베리입니다. 체코의 아늑한 작은 아파트에서 제 여행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회색 하늘과 이슬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이 도시는 언제나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색다르고 활기찬 무언가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체코에서의 제 일상은 평범했어요. 저는 먼 곳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에 둘러싸여 사서로 일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이었고 종종 이국적인 땅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곤 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에 몰아보던 한국 드라마나 방안을 활기찬 빛으로 가득 채우던 K-팝 음악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도피처이자 체코에서의 작은 한국이었죠. 하지만 삶이 노래와 드라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어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빵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두드러기로 뒤덮였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스크롤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글루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단을 실험해본 결과 빵을 먹지 않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 전통에 대한 존중, 뿌리를 잃지 않고 현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친구이자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인 레이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죠. 한국을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 백일몽 같았죠. 하지만 레이니는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봐요. 베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모험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문화 교류 행사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지연도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 고요한 시골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 등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대부분 글루텐 프리 음식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건강 문제와 문화적 호기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축을 시작했고 한국에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지연이는 가볼 만한 곳과 먹어볼 만한 음식을 제안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까지 가르쳐주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항공권, 지연이가 준 작은 한국어, 회화책 등 모든 것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에서 지연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나요. 베리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심장을 두근거리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좌석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며 편안함을 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바닥처럼 반짝이며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선 순간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릴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표지판,
언어, 소리 등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압도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꿈만 꾸던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으니까요. 지연이의 노트와 약간의 한국어를 익혔지만 공항 속 저는 미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누군가 친절하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죠. 그들의 따뜻함은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인의 환대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전통 한옥주택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등불이 켜진 골목과 함께 깜빡거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수다 소리, 근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K-팝, 멜로디 등 도시 생활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체코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전통 문화로 유명한 인사동에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거리에는 골동품 가게, 미술관, 찻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작은 한옥인 게스트하우스는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인인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보리차 한 잔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했고 서툰 한국어로 우리는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건축의 놀라운 증거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은 화려한 전통 제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글루텐 과민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한국 음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쌀과 채소 위주의 요리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 식사는 쌀, 채소, 소고기를 섞어 매콤한 고추장 소스로 맛을 낸 비빔밥이었어요. 맛있었고 무엇보다도 글루텐 프리였어요. 맵기니가 모험이었어요. 고소한 김치전부터 달콤한 팥죽까지 저는 음식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북적이는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떡볶이, 호떡, 오징어, 구이 등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조심스러워했지만 몇 가지 간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맛은 대담하고 이전에 맛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활기찬 상인,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수다 등 시장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목욕탕인 전통 찜질방에도 방문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탕에 뛰어드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제 주변에서 수다를 떨었고 그들의 대화는 흥겨운 콧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누워있자니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이곳과 문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매 순간 저를 계속 놀라게 했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의 경험은 바로 한국 전통의학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울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에도 불구하고 글루텐 과민증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었고 한국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거리를 거닐다가 한 한의원을 발견했습니다. 한적한 거리에 자리 잡은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의원이었어요. 간판에는 한방 힐링이라고 적혀 있었고 무언가가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한의원에는 한약재 향이 가득했고 인테리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친절한 이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건강 문제를 설명한 후 이 박사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시도해 본 적은 없는 침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이 제 피부를 뚫는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술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침이 부드럽게 삽입될 때
통증에 대비해 몸을 지탱했지만 놀랍게도 살짝 찌르는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약 30분간 진행되었고 몸이 특정 지점에 바늘을 꽂고 누워있는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긴장과 걱정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는 침술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후 저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세션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고대 수련법이 제 웰빙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한방차와 식단 추천 등 한의학의 다른 측면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고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이 박사가 추천하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그의 식이 요법에 맞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힐링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경험한 변화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술과 한약 치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만 해소해 준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죠. 제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다양한 한식의 풍경을 탐험하며 오감 충족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곧 한국이 글루텐 프리 식사의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식 여행은 제 여행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국 식사의 필수품으로 유명한 발효 양배추인 김치로 시작했어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제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다음으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밥, 채소, 소고기를 섞어 달걀, 프라이와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얹은 비빔밥은 입안에서 맛과 식감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글루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면을 야채와 섞어 볶은 잡채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풍미가 좋아 아삭한 야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밥과 채소, 때로는 고기나 생선을 김에 말아 넣은 한국식 스시롤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먹기에 완벽한 간식이었어요. 제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광경 소리 냄새가 압도적일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노점에는 신선한 농산물, 해산물,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매콤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으로 만든 인기 길거리 간식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국 사찰 음식 쿠키인 클래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사찰 음식은 불교의 원리에 기반하며 전적으로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한 요리는 연근, 버섯, 두부 등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풍미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풍미와 건강에 중점을 두어 제 식단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마음 챙김과 음식의 단순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제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것은 한국에서의 사교 활동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행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글루텐 프리를 먹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쌀로 만든 요리, 신선한 채소, 육류 및 해산물, 옵션이 풍부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맛과 요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도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향연이었죠. 한국의 경이로운 요리에 빠져든 후, 제 여정은 서울의 풍부한 역사와 현대의 조화를 탐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이 활기찬 도시는 한국이 과거를 포용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독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현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이 있는 이 매력적인 지역에서는 옛 서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곡선 지붕과 소박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한옥은 서울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많은 한옥들이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와 같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은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났어요. 유명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지향적인 은빛 건물은 앞서 방문한 유적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패션 디자인 예술의 허브인 DDP는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울림이 울려 퍼지는 곡선형 홀을 걸으며 한국의 최첨단 디자인 재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전시와 설치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음과 거리, 예술, 인디 음악신으로 유명한 홍대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카페, 부티크, 클럽이 줄지어 있었고 각기 다른 한국 현대 문화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연장과 길거리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장르의 조화를 보여주는 밴드의 라이브 음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 발전을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했는지 경이심을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지하철 시스템이 그 증거였습니다. 지하철은 유적지와 현대적인 지역을 쉽게 연결해줘서 저 같은 여행자도 쉽게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울의 이분법적인 모습이 온전히 다가왔습니다. 고궁과 한옥마을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내 온사인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사이에 자리 잡은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와 진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때 방치되었던 수로를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름다운 복원 프로젝트의 현장인 청계천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줄기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 여정을 사색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풍부한 유산과 빠른 기술 발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목격하면서 역사와 현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이 균형은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는 저를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부터 현지인 및 동료 여행자들과 맺은 우정까지.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혼자 한국에 왔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씁쓸했습니다. 제게 제2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게스트하우스 김 여사님과 그동안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별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모험과 힐링,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제 삶을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한국인 이웃과도 연결고리를 공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의 경험과 그의 회상들로 채워졌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여행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중심부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입니다. 저희 한국 여행은 꿈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바뀐 채로 끝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연평도를 택하는데요. 연평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프랑스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뱃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섬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읽어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연평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연평도에 대해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연평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연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하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췄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드의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연평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에 숨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연평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본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평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프랑스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프랑스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연평도에 대해 찾아보니 프랑스군이 연평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연평도를 프랑스 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는 22개월 동안 연평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프랑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프랑스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쿨럭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고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춘병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국 봄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 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평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에 청소부가 탔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 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 불을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간 계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 아들 댁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땅을 습관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저의 뒤통수를 친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을 믿고 저를 멀리하던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꼈죠.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연평도항에 전화해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 거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훨씬 밝아졌다며 한동안 성격이 변해 너무 걱정했는데 예전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평도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녹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 이 생활도 지긋지긋해. 저 사표 낼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관두면 어떡해. 그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저는 여행하러 떠납니다. 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연평도를 택하는데요. 연평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프랑스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뱃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섬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무서워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세요라고 묻는 말에도 상대방은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읽어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연평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연평도에 대해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연평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연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하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췄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 뒤에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연평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에 숨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연평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본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평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프랑스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프랑스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연평도에 대해 찾아보니 프랑스군이 연평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연평도를 프랑스 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는 22개월 동안 연평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프랑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프랑스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쿨럭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고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국 봄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 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평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의 청소부 같았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 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 불을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돼요.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간 계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 아들 댁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땅을 습관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연평도항에 전화해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 거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있나요? 그러게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지? 미국, 독일 훌륭한 기술을 가진 나라도 많은데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항공공항에서 여러 군인들이 한국행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무치 자네가 한국과 군사 교류 프로그램 선발 인원에 선정되었어. 제가요? 아가기 싫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공군 소령 야무치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하늘은 하나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군용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는 그 감정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어떻게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의 회색 날씨였죠. 피부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씨였죠. 이른 시간 정비사 특수부대원 그리고 이번 교류를 이끌 파일럿으로 선발된 저를 포함한 여러 대원이 공군 기지에 모였죠. 저는 익숙한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지며 항공기를 점검했죠. 낡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계인 제 전투기는 세계를 횡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오랜 비행으로 닳고 다른 가죽 가방을 조종석에 던져놓고 그 뒤에 올라탔죠. 엔진이 시동을 걸자 제 마음속의 의구심도 사라졌죠. 저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의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 가는 걸까?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교환되지 않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비행은 길었고 아래 세계는 유럽의 녹색과 갈색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와 광활한 바다로 바뀌는 풍경이었죠. 앞으로의 몇 주를 생각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죠. 우리는 조국과 공군의 유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책임의 무게는 끊임없는 압박이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찰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터미널의 매끈한 라인과 첨단 기술의 소란스러움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매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깔끔한 제복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의 간극을 메워주는 한국인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죠.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혼란은 자칫 저희의 계획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를 안내했죠. 인파에 휩쓸려 이동하는 동안에도 매끄러운 운영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디지털 출입국 키오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수북이 쌓여있던 서류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화면이 종이 양식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스캐너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간단한 신혼과 함께 입국이 완료되었죠. 하지만 제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한 것은 여행 가방 분실 사건이었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또 하나의 분실물인 여행 가방이 분실물 처리 과정에서 사라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단 한 점의 분실물도 없이 우리에게 돌아왔죠. 그것은 제가 몰랐던 신뢰, 낯선 사람의 선함에 대한 믿음, 구식이지만 가슴 뭉클한 믿음을 말해주었죠.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앞두고 호텔방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인천 시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인천의 모습에 빠져들었죠. 아침 식사는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죠. 식욕을 돋우는 동시에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입맛을 깨우는 김치와 섬세하고 풍미가 좋은 라이스롤을 맛보았죠. 아침 식사 후에는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기지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도로였죠. 기지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고 한국 공군의 능력을 보여줬죠. 경락고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들은 최신 항공 우주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한국 장교들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군대의 격식과 오랜 전후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우리는 전술 토론과 실제 시범이 혼합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죠. 그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과 유창함은 칭찬할 만했고 시간을 내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죠. KF-16 전투기 시범은 경외감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죠. 한국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하는 정밀함은 움직이는 시였죠. 하늘에서 춤을 추는 전투기들을 보면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과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점심은 공동 식사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훈련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사랑하는 공통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전략과 기술 세션이 이어졌죠.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네트워크인 통합방어 시스템을 소개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작전의 핵심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뜬 채 잠들었죠. 저는 이 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교환근무 셋째 날 저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죠.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인 정비사와 엔지니어, 즉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경납고에 다다랐을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고향에서 익숙했던 경납고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왜소해 보였죠. 내부에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자 팀은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죠. 정우라는 이름의 수석 정비사가 굳은 악수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죠. 그의 팀은 젊은 직원과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충격을 주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죠. 정우 씨는 엄격한 체크리스트와 유지보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항공 안전과 방어 준비, 테스라는 큰 틀에서 볼트 하나, 전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으며 모든 기술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문화의 꼼꼼한 성격이 정비사들의 정밀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정우 씨는 엔진 전면 점검이 한창인 항공기로 우리를 안내했죠. 그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술 용어는 익숙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죠. 그들은 마모가 문제가 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개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아닌 정비사들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죠. 불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으며 제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지애가 느껴졌죠. 오후에는 아인드디 부서를 둘러보았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죠. 새로운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항공전자공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대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려는 그들의 야망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죠. 정우의 디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는 공군의 힘은 조종사의 기량이나 제트기의 날렵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참모들의 힘과 독창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강조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부대로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군은 탁월했죠. 한국에서의 넷째 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찼죠. 오늘 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음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생사를 오가는 특수부대원들이었죠. 특수부대의 훈련시설은 본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독의 요새였죠.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량을 연마했죠. 훈련장에는 장애물 코스와 정밀 사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사격장이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이 있었죠. 우리는 특수부대 사령관인 이 대령을 만났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은 절제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억양이 있긴 했지만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했죠. 그는 우리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고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은 그들의 탄압과 힘을 조용히 증명했죠.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엄격하고 잔인하기까지 했지만 광기에도 방법이 있었죠. 모든 운동과 훈련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죠. 저는 대원들이 속도와 효율이 뒤섞인 동작으로 근접 전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죠. 이 대위는 항공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모든 움직임은 개선되어야 했고 모든 타격은 치명적이어야 했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죠.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팀에서 관찰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장비를 착용하고 팀원들을 따라 납치된 비행기 모형 안으로 들어가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죠.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처럼 사람의 말과 함께 진행되었고 몇 분 만에 끝났죠. 팀원들은 놀라운 수준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하나의 조직으로 일했죠. 훈련시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았죠.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결단력, 기술, 불굴의 인간 정신의 화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가 목격한 전우회가 한국 공군 장병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였죠. 한국에서의 5번째 날은 새로운 열망으로 시작되었죠.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가 저희 목적지였죠. 비행학교에 들어서자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향수와 전우회가 교차했죠. 아카데미에서 저는 한국어로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비행교관 하늘을 만났죠. 하늘 교관의 항공에 대한 열정은 푸른 하늘만큼이나 맑았죠. 하늘은 제자들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향한 저의 여정을 떠올렸죠. 하늘은 저를 세션에 초대했고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죠. 생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이 넘쳤고 시뮬레이션은 치열했으며 헌신적인 자세는 틀림없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날개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오후에는 하늘이 훈련 비행에 부조종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으로 저를 놀라게 했죠. 하늘로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은 점점 축소되고 하늘의 단순함이 우리를 감쌌죠. 통역이 필요 없는 공유 언어인 기체와 우리 둘뿐이었죠. 한국에서의 6번째 날은 예상치 못했지만 깊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죠.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수팀 등 이분들이 없다면
공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원 직원들을 위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비 승무원들과 함께 오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세심한 작업을 관찰했죠. 정비사 한 명 한 명이 안전의 수호자이며 모든 항공기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비하고 있었죠. 저는 렌치를 돌리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죠. 오후에는 관제탑을 방문했어요. 관제사들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지휘하는 활주로의 마에스트로였죠. 관제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관제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관제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군사 교류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고 저는 지상 높은 곳에서 땅과 바다가 뒤엉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이번 여행에서는 드물게 혼자 조종석에 앉아 한반도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죠. 아래로는 비무장지대 DMZ가 상처처럼 펼쳐져 있어 분단된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조정실의 고요함은 지난날의 북적거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죠. 열정적인 교관 하늘이가 생각났죠. 정비사들의 헌신, 항공 관제사의 정확성, 물류팀의 헌신도 생각했죠. 한국에서의 여정 8번째 날에는 공군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죠. 모든 임무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날이었죠.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비 승무원, 관제탑 운영자, 군수, 코디네이터 등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죠. 한 명씩 호명되어 표창을 받았죠. 평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노련한 한국 장군의 기조연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는 비행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수 많은 준비, 계획, 지원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용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기념식이 끝나고 기지의 정비시설을 둘러보았죠. 이곳에서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했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은 모든 군사작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분명했죠. 점심은 수상자들이 주최한 바비큐 파티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죠. 분위기는 활기차고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죠. 계급과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우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물류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죠. 그들은 공군 작전 유지에 필요한 복잡한 조율을 시연했죠. 모든 조종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정확성과 선견지명이 인상적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군의 힘으로 결집된 수많은 개인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고국에 있는 정비사들과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새롭게 느낀 감사를 표현했죠.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웅심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군사 교류 마지막 날인 9일차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죠.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의 근육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구. 가장자리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독한 임무였죠. 상승하면서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첫날의 회의감이 새로운 만남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유산과 한국 문화 사이에 놓인 이해의 순간마다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생각했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래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했죠.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고 지상에서 중요해 보였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집이라고 부르는 지구의 웅장함 속에서 사라졌죠. 기름 묻은 손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정비사,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조종사,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관제탑 운영자, 복잡한 수요와 공급에 춤을 추는 물류 담당관 등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실타래이며 국가를 방어하는 임무의 필수적인 존재였죠. 고궁의 평화와 고독은 저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다른 나라 군대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고 두 팔 벌려 환영받았으며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죠.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 커리어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며 조종석에서 내렸고 그 하늘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나 한국이 아닌 그저 우리 모두의 하늘이었죠.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느낀 경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어요. 비록 저는 군인이라는 한 직업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길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던 라트비아 남성이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남성을 쳐다보는데요. 갑작스러운 남성의 제안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인 로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무뚝뚝한 오빠인 데렌이 있는데요. 오빠는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 무신경의 소유자였습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 제가 놀다가 넘어지자 웃지도 일으켜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휙 하고 가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어찌나 기억에 남는지 오빠의 무뚝뚝함을 설명할 때마다 이 일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런 오마에게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관심사가 있는 바로 일본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닌자와 사무라이에 관련된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개인의 취향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다지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빠와 제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빠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여행이든 뭐든 간에 한 번쯤은 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성인이 되었으니 그럴만하다 싶었죠. 그런데 교환학생 발표날 오빠가 시무룩하게 돌아왔더군요. 별로 표정에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인지라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엄마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빠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지는 꽤 되었거든요. 엄마는 오빠가 교환학생 신청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이름이 헷갈려서 잘못 지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면접도 봤을 텐데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으나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싫어 그냥 넘어갔죠. 안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했지만 이미 합격되었으니 포기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죠. 오빠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려고 먼저 찾아봤는데 알면 알수록 일본과 다른 곳이라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에 그 말을 다시 철회하곤 했습니다. 몇 번을 간다는 둥 안 간다는 둥 얘기하던 오빠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을 잘하지 않던 오빠가 부모님께 한국에 가긴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기에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연락 한 번 안 할 것 같던 오빠는 도착한 날부터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엄청 불안한 목소리를 띠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통화하면서 잠깐 웃기도 하는 여유도 생겼다더군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을 해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저와 오빠는 서로에게 관심 없는 듯이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오빠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라트비아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스타일 자체가 달라졌더군요. 항상 티셔츠에 커다란 캐릭터가 있는 것만 입더니 깔끔한 무색 티셔츠와 바지로 바뀌었더군요. 심지어 선물까지 사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곶감 계량 한복 저에게 준다며 한복 입은 곰인형을 사왔습니다. 솔직히 달라진 오빠는 좋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표현 한번 해준 적 없던 오빠였는데 선물을 건네주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더군요. 직접적으로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항상 엄마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그 오빠가 말이죠. 순간 당황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자 괜찮냐면서 머리에 손까지 올리더군요. 저는 즐겁을 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저는 빠르게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빠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심지어 거기에는 편지까지 꽂혀 있었죠. 낯간지럽다고 생각되긴 했지만 열어본 편지에는 그동안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하게 못 지낸 것 같으니 다시 친해져 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히 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긴 하더군요. 다시 나가본 거실에서는 곶감을 하나씩 먹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이라서 먹고 싶지 않았지만 선물이니 안 먹을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게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죠. 다들 반색을 하며 먹었는데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오빠는 기쁘다는 듯이 웃어 보였죠. 두 번째 선물인 개량 한복을 다 함께 보게 되었는데 약간 일본풍 의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오빠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아권이라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 의상임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개량 한복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스님들이 입는 옷처럼 생겼더군요. 다들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입어보고 난 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넉넉해서 입고 다니기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이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각자 자신의 일을 하거나 모여도 3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이었거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같이 살고 계셨기에 더 모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빠 덕분에 모두 모여서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요? 오빠의 변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잘 씻지도 않았는데 귀국한 날부터 매일 씻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씻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좋은 냄새가 풍기더군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렇게 잘 씻냐고 하니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주위에서 만난 한국인에게서 안 좋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군요. 뭔가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빠는 아빠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신문을 읽고 있으면 괜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빠를 따라서 신문을 읽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세계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아침을 먹을 때마다 둘의 토론을 듣느라고 귀가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셋이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오빠가 이렇게 셋이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할머니조차 할아버지와 오빠가 언제 친해졌나 모르시더군요. 그렇게 셋은 낚시를 다녀오더니 큰 물고기 몇 마리와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모험담이 굉장하던지 일주일간은 모험담 얘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더군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행복해하는 추억이 하나 더 쌓였다는 게 눈에 띄게 보였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오빠가 정말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전에 있던 오빠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오빠는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더니 아예 한국에 있는 대학에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배웠던 역사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역사가 아주 예전부터 이어졌다는 것에 관심이 가서 그쪽으로 배워볼까 한다고 하더군요. 남의 역사를 굳이 배워야 하나 싶었지만 오빠가 하고 싶다는 것이니 지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오빠가 오고 매일 새롭던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내일 저녁에 자신이 한국식 바비큐를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더니 삼촌도 부르라고 하더군요. 아빠의 동생인 삼촌은 아빠와는 친한 편이지만 조카들인 저희랑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요. 그런 삼촌까지 부르라고 하니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 같더군요. 삼촌은 오빠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불렀지 조카인 저희들이 나선 적은 없으니까요. 삼촌은 신이 나서 저희 집으로 오셨고 오빠는 돼지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트비아에서 바비큐라고 하면 두툼한 소고기를 그릴 위에서 굽는 것인데 오빠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은박지라는 것을 그릴 위에 깔더군요. 그러더니 돼지고기를 올리고 기름이 물자 김치를 올렸는데요. 처음 보는 방식에 제가 의문을 표하자 오빠는 진짜 맛있다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고기를 굽기 전 해놓은 밥과 함께 고기를 내놨습니다. 삼촌도 바비큐라더니 하면서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먹어본 순간 눈이 동그랗게 변하더군요. 고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궁금해서 뭐냐고 물어보니 돼지고기 삼겹살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고소하게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맵다기보다는 새콤한 느낌이 들어서 고기에 남아있는 느끼함까지 없애주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쌈장이라는 소스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고기를 더 맛있게 해주더군요. 일반적인 소스랑은 다른 맛에 푹 빠져 쌈장만 먹었다가 오빠한테 혼이 났습니다. 쌈장만 먹으면 짜니까 다른 것과 같이 먹으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가 처음으로 해주는 요리인데 싫어할 리도 없고 말이죠. 삼촌도 처음에는 툴툴 뗐는데 어느새인가 칭찬 일색이더군요. 조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는지 몰랐다면서요.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오빠의 칭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기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한국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가서 한국어 능력도 많이 늘었던 모양이더군요. 오빠는 기쁜 표정으로 유학을 떠났고 현재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부터 오빠를 변화시킨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오빠에게 연락해 어디 대학교를 가야 할지 상담도 하고 예전에 비해 많이 의지하게 되더군요. 우연히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든든해진 오빠 덕분에 많은 일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너무 좋답니다. 저도 꼭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